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관 그러면 사회복지관의 기원은 인보관 운동에서 찾습니다. 바로 인보관 운동, 지역사회, 소위 교육이나 집단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 전체의 의식개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개선, 개량까지 도모하자 하는 이런 구심점 역할을 오늘날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관의 연역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1906년에 원산에서 만들어진 반열방을 시작점으로 하고, 그리고 1921년에 서울에서 만들어진 태화여자관을 또 역시 인보관 운동의 선구적 입장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사회복지관의 역사, 인보관 운동, 원산 반열방, 태화여자관 이런 단어를 보는데 도대체 사회복지, 지역사회, 지역 사회복지관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판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개념, 정의라고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줄 바꿔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다음에 줄 바꿔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줄 바꿔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 지역사회란 말을 3번 썼고 종합적 서비스란 말을 썼습니다.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줄 바꿔서 사회복지 시설을 사회복지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이처럼 사회복지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그 기원이나 같은 사회복지관의 연역에서 여러분이 연역으로서는 여러분들이 거기 1번에 1906년 원산 인보관 운동, 원산 반열방이라고 적어주시고 1921년 태화여자관, 그런 정도만 기억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이 나와있지.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은 당연히 사회복지관은 어디에서 어디를 위하여? 첫 번째, 당연히 지역성의 원칙입니다.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역성을 직접으로 하고, 당연히 여기에는 전문성의 원칙이겠죠. 또 마침 나왔으니까, 마침 여기 있으니까 자원동원의 원칙. 어디 자원의 동원의 원칙? 자원동원,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여기 마침 종합적 서비스라고 그랬습니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없이 많은 지역 주민들 내에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 집단들이 혼재 공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복잡하게 다양한 욕구를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성을 쓰지 않지만 그러기 위한 기관 간 협력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통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통합성의 원칙, 다시 말해서 기관 간 협력성의 원칙이지요.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마다 자율성의 원칙, 또 책임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립성의 원칙, 특정 세력이나 특정 정파, 특정 종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 자, 이렇게 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의 원칙은 화면에 좀 뜨기는 그렇습니다만 8개의 원칙 교재로 보시면서 여기에는 뭐가 없다? 여기에는 포괄성은 없습니다.
포괄성. 욕구 충족의 다양성은 없다라는 거. 포괄성은 없다. 통합성은 있으나 포괄성은 없다. 그리고 투명성이 있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관의 사업이나 사회복지관의 그 기능 역할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당연히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종합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지역주민 모두에게 한꺼번에 제공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공되는 범위를 용량을 초과하게 된다면 우선 적용 대상이 나와야 되겠지요. 바로 그것이 408, 4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지역주민이되 우선 적용 대상으로서는 40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국기법상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그리고 직업이나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보호나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기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지역 주민, 이렇게 해서 우선 적용 대상을 이렇게 서열을 매겼습니다. 국기법상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노인, 장애인, 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또 직업이나 취업 발전이 필요한 주민, 그리고 보호,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기타 주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출제 범위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념 운영 원칙만 적었지만은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 그래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한 것을 출제 범위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인쇄상 약간 착오를 내서 뒤로 넘겼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사회복지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 사업은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관 사업은 세 기능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기능 그리고 사업 분야에서 기능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세 개의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세 개의 기능으로 하되 세부 사업의 내용을 거기 나오는 상세한 세부까지는 하지만 사업 분야로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인 사례 관리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조직화 기능. 이렇게 사회복지관 기능은 세 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 기능에는 기능별 분류를 하고, 그리고 사업 분야를 기능별 분류를 하고, 그리고 사업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례관리 기능의 사업 분야에는 사례 발굴 사업, 그리고 사례 개입 사업, 그리고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에 개입해서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서비스 연계 사업, 이렇게 세 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 관리 기능은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비스 제공 기능은 4개의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족 기능 강화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 사업, 다음에 교육 문화 사업, 청소년이나 노인을 위한 교육 문화 사업, 그리고 네 번째 자활을 욕심하는 자활 지원 사업, 이렇게 서비스 제공 사업에는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그리고 교육 문화 사업, 자활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으로서 지역 조직화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 조직화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 조직화 기능은 3개의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직화 기능 첫 번째 사업으로서는 우리가 복지 네트워크 구축,
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조직화 사업의 두 번째 사업으로서는 주민 조직화가 있습니다. 주민 조직화 사업. 자, 지면상 더 이상 안 되는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이 바로 지역 조직화 기능의 내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다뤄져 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까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각각의 사업으로 3개, 4개, 3개 한번 여러분 손맛 보시면서 노트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11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자, 거기는 좋고 그냥 역할 정도를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평가 좋고 넘어가십니다. 412페이지 보면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도 여러분들은 개념과 기능 역할 정도를 제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치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라 하면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 전문 인력,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자, 그러면 재가복지센터에 아까 사회복지관은 갖추는 것이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시설과 인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까지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시설, 그리고 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보시면 그 밑에 재가복지 봉사센터의 기능, 조사 및 진단,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사업평가, 교육 또는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 뭐 어떤 배경 지식이나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나열을 하겠습니다. 또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적극적으로 옛날에는 찾아오는,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소극적으로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도움을 제공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오늘날에는 니치아웃 또는 아웃니치라고 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하죠. 더욱이나 재가복지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노인이나 유아나 장애 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찾아다녀야 되는 서비스, 적극성의 원칙, 다음에 능률성의 원칙, 기관 간 협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계성의 원칙, 자립성의 원칙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기본 원칙 작은 것이 놔두고 적극성, 능률성, 연계성, 자립성, 이렇게 자립성 4개의 원칙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치와 시설은 넘어가 주시고, 다음에 415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997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가 19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쭉 나와 있는데 앞에 의의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거기 2번 415페이지 1번에 2번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둔다. 법정 용어입니다.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 설립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사항이라는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고, 또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기관이나 종교에 제한하여 이웃돕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시민단체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포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성, 공정성 이란 단어에 또한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줄은 치지 않겠지만 4번의 포괄성, 공정성에 좀 더 살찌우는 용어로서는 6번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줄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과 4번을 가지고 봤습니다. 41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필요성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할 것은 박스에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특성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우리가 사회복지 재원, 사회보장에 관한 재원 그러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있을 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의한 재원은 민간 순수, 그것도 완전히 순수 민간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운동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금활동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기반 모금운동이다.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 효율이라고 하는 하나의 창구만을 가지고 이 모금을 한다는 점에서 일원화 그리고 모금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면서 일원화 및 효율성을 하나의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물론 법을 보면은 당연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단일 창구로 해서 운영하지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언론 매체나 방송 매체 같은 이런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 미디어를 이 미디어의 이름으로 언론 매체의 이름으로 모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거기 그 이런 동아 또는 중앙 또는 뭐 MBC, KBS 이런 이름으로 모금이 이루어져도 결국에 그 모금된 금액은 모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단일화된 창구로 모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모든 것은 특히 배분은 공개되어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지원 대상은 특정 종교나 특정 지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배분된다는 점에서 포괄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다 해서 전국적 협조를 도모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업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업무는 4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기획분과실행위원회, 다음에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13조 1항을 보면 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기획분과, 홍보분과, 모금분과, 배분분과, 실행위원회를 둔다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4대 업무 그러면 기획, 홍보, 모금, 배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특히 대표적으로 배분이죠. 배분 417페이지, 418페이지에 배분 후 업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재원의 이 배분은 4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사업, 그렇죠? 신청사업, 그리고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청사업과 기획사업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사업은 자유공모주제로 뭔가 이 재원이 필요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자기들 자유주제로 공모를 해서 자유주제로 신청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신청사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사업이고 그에 비해서 기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획안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획안에 의해서 신청을 받은 기획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자 신청사업을 보세요. 자유주제로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신청을 했을 때 도와주는 신청사업에는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 기능 보강 사업이 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419페이지 자원봉사센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나오는 것이 주로 공무원 시험이 주로 잘 나왔었는데 거기 그 개념을 보시면 1번과 2번 자원봉사 활동이라 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민주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협동적 실천이다 해서 1번, 2번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고 자원봉사의 특성으로 제목만 가지고 자아실현성,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또 사회성, 또 공동체성, 복지성, 공동선의 실현, 개척성, 개혁은 아닙니다. 개혁은 아니고 개척성, 지속성 또는 학습성, 이런 학습성도 하나 적어 놓으시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2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법에 보면 그 421페이지 기본 방향을 보세요. 기본 방향을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 자, 거기는 줄칠 필요 없지요. 중요한 것은 2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 방향이나 이념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그리고 4번의 민관협력 등을 기본 이념이자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은 누가 짠다? 바로 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가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하고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한다. 다음에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 6번입니다.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것도 역시 2번에 보시면 6번에 2번 정관을 작성해서 여기 누구의 인가를 받는다? 이것도 당연히 사실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허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는 422쪽으로 가서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옛날에는 공부방이라고 설명했던 것이 오늘날 지역아동센터가 되겠는데, 거기 지역아동센터 개념만 보겠습니다. 1번에 1번 지역아동센터라 하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역아동센터라고 합니다. 2003년도에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협의회가 발족되었고, 이것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그냥 분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보면은 뭐 이용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424페이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역시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것은 425페이지 드림스타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드림스타트 1번과 2번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에서 12세, 이것은 임산부를 포함, 0세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부터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을 집중 사례 관리하고 보건, 복지, 보육, 통합 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업 지원 대상자,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 대상자 보면은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12살까지, 하자면 초등학교 단계까지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거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그랬는데 거기 좀 바꿔줘야 되겠지요. 자, 차상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바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그 박스 지워버리시고, 이건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서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시행령에 의거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봐주시고, 어쨌든 그 대상은 임산부부터 12살 초등학교 단계까지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교육, 복지의 통합 서비스를
지역 자원과 연계시켜서 제공하는 사업을 이렇게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26페이지로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의 서비스 내용, 보건, 복지, 보육, 사실은 또 통합 서비스 제공 이런 등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왼쪽에 검은 바탕색으로 된 곳에 나와 있는 이런 그 통합 서비스 내용을 한번 일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2007년도부터 시작된 드림스타트 사업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 씨앗 통장이 있습니다. 아동이라고 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이 바로 아동이 되겠는데 1번의 첫째 줄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둘째 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 사업이다. 그걸 보시면서 거기 보면은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물론 아동이 할 때는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 3만 원 이내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3만 원 이내에 같은 금액을 매칭 펀드로 같이 적립해서 나중에 아동이 독립할 적에 어떤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업이 바로 자산 형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똑같이 2번에 디딤 씨앗 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그 개념이 셋째 줄 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도는 동닷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절차는 1번에 있는 것처럼 1번에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3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도 만 17세까지 똑같은 금액을 1대1 매칭 펀드를 통해서 매칭 펀드를 조성해서 18세 이후 사유에 독립하게 되면, 물론 정해진 범위는 있죠. 학자금이나 또는 전세금이나 창업자금의 종잣돈으로 사용하게끔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을 여기 나오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다룰 것이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이해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학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운동에서 우리에게 출제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432페이지 주민참여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이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역사회 복지에서 주인 된 자가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는 주민참여는 기본 조건으로 합니다. 이 주민참여에는 주민참여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출제할 적에 복잡한 내용을 적지는 않고 단지 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433페이지 주민참여의 8단계. 그래서 아론슈타인이 제시한 주민참여의 8단계를 우리가 한번 손맛으로 소위 노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주민참여의 8단계에서 아론슈타인 볼 수가 있죠. 아론슈타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제지하지 않겠지만, 아론슈타인은 주민참여를 3개의 큰 영역으로 범주화했습니다. 그래서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통제 또는 주민권력으로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비참여. 주민참여 수준에서 비참여로서는 일방적으로 후원자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줘 버리는 것을 말하죠. 조작. 가장 하위 주민참여가 전혀 허용되지 않은 것은 조작. 그리고 주민참여가 허용될 수 없는 것 또한 치료, 조치라고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조치. 조작은 자기가 참여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것이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날벼락 맞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조작이나 치료는 비참여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형식적 참여. 형식적 참여는 우리가 거기 보면 정보 제공 받아들이죠. 정보 제공. 그리고 상담. 그리고 효유. 암기할 때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정상회라고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정보 제공이나 상담이나 효유는
바로 형식적 참여. 맞으면 달래는 것 같이 효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방적으로 봐도 안 봐도 OX를 결정해 라고 압력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 제공 또 그런가 하면 상담, 효유는 형식적 참여를 포함시킵니다. 다음에 이제는 주민이 일방적으로 주민이 그 역할 비중을 주로 갖는 것은 주민 권력이라고 아른슈타인은 이렇게 주민 권력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주민 권력은 협동 또 권한위임, 협동, 권한위임. 그리고 하나는 주민통제. 완전히 주민이 이끌어가는 주민통제.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이것은 주민권력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의 8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만 받는 비참여. 같이 의논을 하지만 거부하지는 못하는 형식적 참여. 완전히 주민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주민권력으로 세 개로 이렇게 나누되 조치, 정상회 이 두 가지를 빼고 나서는 협동, 권한위임 그리고 주민통제의 이런 세 개의 단계가 있다 해서 아른슈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 433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이 주민참여 8단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43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주민참여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뭐 전시회나 공청회, 설문조사, 대중매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실 것은 바로 434페이지 해당 주민과 또는 지역 대화 유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 아시죠?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큼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은 델파이 기법. 또 명목집단 기법. 관련자들을 모두 지역 주민 전체를 공개된 장소에 모아놓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전반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만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 절차를 통해서 그날 제시된 이슈만 가지고 민주 절차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기는 명목집단 기법이죠. 명목집단 기법은 아까 설명하지 않았지만 소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샤레트 기법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거기 기억본 보시면 지역 주민, 관료, 어찌보면 샤레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협회, 관민공동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역 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나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하여 상호 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어쩌면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 비공식적 분위기에서 서로가 소위 공공부문의 입장이 어떤지를 배우고 또 이 정부 관료들은 또 민간 부문에서 입장이나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서로 비공식적 관계에서 서로 개진함으로써 서로 배우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서 서로의 의견에 접근해가는 방법을 샤레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또 브레인스토밍, 집단 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으로 오스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브레인스토밍인데 거기 보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학습 도구이다. 3사람 이상이 모여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 집단 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으로 사용하는 브레인스토밍도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그 상호 대화를 통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또 정부의 입장을 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민운동과 비영리단체를 쭉 쓰고 있는데 뭐 단어로서 시민운동은 다 틀릴 일이 없는 것이고 436페이지에 보시면 비영리단체에는 NGO도 있고 NPO도 있습니다. NGO, NPO 그러는데 뭐 비정부기구는 NGO라 하고 이 NGO는 오늘날 유엔에 의해서도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부기구도 있지만 비영리기구도 같이 NGO의 한 내용으로 같이 설명하지만 구별을 한다면 거기 프로핏이기 때문에 거기 비정부기구는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436페이지 2번에 1번에 2번 비영리기구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비영리기구는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좀 더 강조하지만 결국은 요즘에는 싸잡아서 비정부기구의 입장에서 같이 접근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기능 제목으로만 견제기능, 복지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제기능, 복지기능, 대변기능, 또 세력간 조정기능, 또 교육기능도 당연히 있고 모금기능도 있습니다. 모금기능도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에서 정책 과정에서 파트너 역할도 하고 정책 제언자의 역할도 하고 국제적 협조자의 역할도 한다. 이런 것도 같이 3번과 4번 436, 437페이지 같이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기능 또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 사실은 목차가 너무 많아서 나눈 편이 됐습니다만 그냥 비영리 민간단체나 NGO의 특징으로 또는 기능이나 또는 역할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한 장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복지 기능, 대변 기능도 있고 또 모금 기능도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지역사회 복지론을 마감 진걸로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다른 과목에 몇 개는 넘겨줄 정도는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